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뉴스 현안을 뉴스의 인물을 모시고 들어보는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국정 5년 차에 자신감, 그리고 포부 이런 것들이 묻어났는데요. 집권 마지막 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풀어나갈지, 그리고 마무리할지, 그리고 어떤 국정과제에 중점을 둘지,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치펀치의 그러니까 올해 첫 그 그러니까요. 인터뷰로 와주셔서 너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첫 출연이어서 네. 굉장히 설레고 우리 네. 정치펀치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또 기대도 네. 많이 됐거든요. 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정치펀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많이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오늘은 청와대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이제 예,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하는 날인데 이제 5번째죠. 그 5년 차에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아마 뭐 잘 알려진 것입니다만 대통령의 특성상 예. 뭐 참모진에서 초안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네. 네. 뭐 그대로 하시는 것이 거의 없죠. 아. 그리고 뭐 조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 이상 흐름을 다 바꾸시는 우리 대표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하시네요. 스타일이셔서 네. 네. 아마 오늘 국민께 말씀드린 그 내용도 참모진들이 그 올려드린 그 건의한 그런 내용과 많이 네.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대체로 짧게 정리하면 5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복.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있는데 네. 이 재정비 기간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네. 네.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도전하고 그걸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국민의 삶의 회복에 도전하자라는 네.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예, 두 번째는 선도 국가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 이제는 추격 국가이고 따라가는 국가였다면 이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자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 미래차,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부분들, 수소 경제, 탄소 중립 같은 부분들에서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서 선도 자신감 국가다. 갖고 가자 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가 만든 어떤 국민의 삶의 양극화,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토 공간적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용 국가로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점도 네. 강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국민들 관심이 많으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네. 하셨는데 뭐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진 원칙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천명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뭐 그 부분에 언론의 기사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네. 뭐 대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오와 분열 뭐 네. 이런 용어가 아니라 통합과 희망과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논의되는 민주주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께는 이 정치의 주체로서 네. 그런 어떤 참여와 책임 그렇게 대선의 이 장을 그렇게 민주주의 용광로로 만들어갈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 이렇게 주제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취지 아주 좋으시고 다 뭐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값 문제 다음 정부에 안 넘기겠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집값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예, 예. 어떻게 뭐가 해결됐다는 거냐 이런 또 지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과제로 충분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짐이시죠. 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의 보고가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정말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네. 적도 있었고 네. 네. 그러나 점점 그 말씀과는 굉장히 멀어져서 네. 심지어는 20, 30대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달리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서 다음 정부가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상태로 넘겨주는 네. 이런 것은 또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어떤 성과나 결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네. 과제로 다짐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많이 올랐지만 그러나 최근에 양상을 보면 집값이 하향 안정 기조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입구에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 수단들을 유지하면서 이 추세를 봐간다면 그러나 또 한꺼번에 막 그 대출 받은 분들이 많은데 네. 금리가 오르고 집값 떨어지면 뭐 정말 이것도 큰 부담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현상을 잘 분석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하향 안정 기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조를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것인가라고 네. 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뭐 급격하게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예, 그렇게 네. 해서도 안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 우리 정부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잡았다 했는데 아마 그건 탄핵 사태 이후에 어쨌든 전국을 안정시켰다 이런 의미로는 들리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요. 조국 사태와 같은 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정치 중립성의 문제, 이런 그다음에 입법의 어떤 폭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헌정 질서랑 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비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성찰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늘 성찰의 어떤 목소리로 네. 저희들이 나침판이 되어주셨던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해 왔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지 좀 보완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수석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데 일부에서는 신년사가 너무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뭐 본 거긴 하지만. 예. 근데 우리 수석님처럼만 보이면은 뭐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배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아직 그 불편하고 예. 그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게 결국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대통령의 언어는 저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보시기에 진정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보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임기 말이지만 뭐 저희가 40%를 넘는 지지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그런 진정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런 기조를 끝까지 유지해 달라라고 하는 또 바람과 또 요청 아니겠습니까?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룬 성과 현재는 문재인 정부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가 쌓인 결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가 과제도 있지만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러냐면 그 자부심은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일부에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조하에 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마저도 어떤 폄훼하는 것은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 자부심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뭐 호소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건 아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전에는 신년의 메시지를 간단히 내고 신년 인사하고 신년사하고 기자회견 이런 순서였는데 이번엔 신년사가 먼저 나고 신년 인사회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신년 기자회견은 따로 또 하시는 건가요? 예, 신년 기자회견은 아마 뭐 따로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제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신년 회의가 있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관행적으로 참석을 해 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것을 경제단체는 하더라도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부가 주재하는 신년 할애회는
별도로 주최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년 할애회와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따로 하기도 했는데 네. 올해는 특별히 신년 할애회와 신년사를 함께 오늘 다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또 네. 방역 지침 이런 걸 네. 생각할 때는 함께 좀 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예. 뭐 이런 어떤 뜻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예. 네. 그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제일 괴로웠던 거는 사실 그 백신 도입 시기가 늦어져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국민들이 거리두기와 마스크만 가지고 싸워야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게 문제였고 그리고 사실 위드 코로나 하기로 한 후에도 10,000명 확진자 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중증 환자 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 방역을 뭔가 자화자찬하는 제대로 잘했다고 하는 듯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국민들은 뭐 문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아 저렇게 얘기했다 갔다 실제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왜냐면 여러 번 학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길래 대통령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네. 대통령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라는 전제를 했는데 대통령은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고 진단도 하셔야 되지만 네. 또 그러한 전제하에 국민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도 줘야 하는 네. 그런 함의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 그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겪어보지 그렇죠.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어떤 대책에 전부 다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코로나의 명칭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렇죠.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네, 된다. 처음엔 폐렴으로 봤으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문제가 대란이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마스크. 네. 예, 그런 또 언론과 비판 덕분에 정부가 기민하게 또 대응해서 또 일정 기간 국민이 고통 겪으셨지만 또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백신 문제. 네. 가지고 왜 우리는 백신이 늦냐라는 지적 뭐 겸하게 수용합니다. 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판단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백신의 필요성이 그렇게 다급하다고 보진 않았죠. 네. 지금 보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판단으로 보면 저희 판단이 옳았던 것이고요. 네. 백신을 앞서갔던 다른 나라들은 뭐냐면 도저히 방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방역 실패 국가였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백신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앞서서 했지만 우리가 늦은 건 맞죠. 그러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백신을 계약하고 도입하면서 접종을 시작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정말 의료진의 헌신으로 저희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어 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오늘로 벌써 전 국민 대상으로 그 1차 접종 완료 비율이 86.3%이고요. 2차 접종이 83% 그리고 3차 접종만 해도 벌써 오늘 37%를 넘어서고 네, 있거든요. 1, 2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그걸 모수로 해서 3차 접종 비율을 따지면 75% 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학생, 청소년, 소아 이 백신 접종 문제도 지금 그 예약률 기준으로 따지면 한 70%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최선을 다해왔고 국민과 함께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신뢰를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탄소 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네. 강조하셨는데 이 기업들은 이거 너무 부담이 크다. 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빼면서 EU나 다른 데랑 다르게 빼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느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우선 지금 지적하신
EU가 녹색 분류 체계를 했는데 우리는 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네. 저희도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세계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네. 했고 EU 역시도 녹색 분류 체계에 넣긴 했지만 많은 엄격한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핵 정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다 없애나 봐.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전을 병행 쭉 하면서 점차 비율을 줄여가는 것인데 네. 2083년까지 한 60년에 걸쳐서 원전의 비율을 점점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이념적 용어인 탈원전이나 탈핵으로 표시하지 말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그 공약을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여러 주요 후보들 중에 4분 이상이 바로 이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이라고 좋습니다만 이것에 다 동의하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로드맵 전환 정책 발표를 통해서 국무회 의결을 거친 정부의 합법적인 정책입니다. 네. 우리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었는데 포항이나 경주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초밀집도를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초밀집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용 후 재처리 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서도 받질 않기 때문에 우리 사용 후 해결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재 저장 공간이 원전 부지 내에 있는데 네. 거기에 90% 가까이 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까지 운영한다. 네. 이런 원칙이 있고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짓는 대형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이 문제, 대한민국의 원전 문제는 우리 후손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수 진보의 이념적 용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그냥 다 없애버린데 이것이 이념적 정책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촉발한 게 문 대통령님 아니세요? 너무 급격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외국들 지금 다시 원전을 다시 돌아오면서 원전 도입하겠다고 미국도 늘린다고 하고 각국들이 그러고 있는 움직임인데 그래서 그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과격한 탈원전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금방 제가 설명드렸지 네. 않습니까? 2083년까지 60년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할 때 집권하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제가 대변인 할 때인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네.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것이 새로운 수구의 민주주의 제도라고 네.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들 정부에게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뭐냐면 이 수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정치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므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폐지 찬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절대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엄명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토론하고 해서 여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는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하게 해서 촉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년에 걸친 계획이고 문재인 정부에 늘어나고 신고리 5, 6호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의 문제가 돼 있는 그 원전 무엇이냐면 그것은 설계 수명을 다 했는데 네. 그것을 7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설계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이거든요. 네. 아니 설계 수명을 다 했으면 안 써야죠. 이렇게 위험한 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예,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수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부는 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러니까요. 양보나 예, 예, 예. 그 수정은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가 생각이 드린 듭니다. 말씀에 네. 예. 팩트가 아닌 것이 있거나 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의 본질이 아닌 것이 있다면 언제든 반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문제 갖고 떠들려고 한 건 아니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대체로 우리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저도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야 네. 우리가 대화가 될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가 부채 얘기를 조금 해야 될 네, 것 네, 같은데 이제 미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네. 사실 부채라는 말만 들어도 왜 가슴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한 400조 원 정도 그렇습니다. 더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올해 이제 1,000조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뭐 단기 일자리 알바 뭐 알바 일자리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런 데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하긴 해야죠.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결국 저 1,000조 원짜리 부채가 차기 정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언뜻 보면 그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죠. 네. 자, 우선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국가이고 재정의 역할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때 재정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물론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충분히 네. 듣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럼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는 서민의 삶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아마 그건 아니죠. 코로나 네. 지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각종 국가에서 약간 퍼주기 정책에 가까운 그렇죠. 단기 알바 예. 일자리에 퍼분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코로나 지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문재인 네. 정부 지금 5년 차지만 3년을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정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떠냐. 네. 예,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 부채 비율이 약 4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6차례 추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국민 재난 지원금 이런 손실 보상 이런 걸 해 왔는데 그럼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 네. 뭐 통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46.8%에서도 49% 사이에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얼마냐? 부채 비율은 한 123% 정도 됩니다. 네. 네. 예. 자, 미국, 일본은 한 235% 되지요. 예. 자, 그래서 그 IMF를 비롯한 국제 기구에서는 우리의 국가 재정의 역할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성명 보고서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OECD 뭐 그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한국의 국가 재정 지출 확장은 매우 바람직하다. 네. 심지어는 아직도 한국은 더 지출할 여력이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내냐? 자, 이렇게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때 가장 피해를 보는 위험에 처한 분들은 누구냐면 고령층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국가가 그러면 알바 같은 그런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국가가 재정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확장 재정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많이 지출을 해서 선순환, 재정의 선순환을 가져오면서도 그 결과는 이번에 발표한 3, 4분기 우리 가계소득 분석을 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어떤 모든 분야의 지표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확장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시는 그 어떤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선진국 평균 123%의 부채 비율을 갖는데 우리는 한 40대 후반의 지금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목소리는 너무나 중요한 제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면 네. 반드시 이런 어떤 그 국가 부채를 다시 더 안정적으로 네.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는 가계가 부채를 지게 하는 것보다는 네. 상환 여력이 큰 국가가 부채를 더 지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것이 재정의 역할이다라고 네. 하는 데 대한 뭐 저는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분석들이 주장들, 네. 많긴 하지만 너무 많은 국정 과제들이 있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 문 대통령 지금 이제 그동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네, 두 차례 네. 미북 또 정상회담 가지면서 남북 화해 정책을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 집권 마지막 해 와서는 거의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네. 북한은 뭐 아무 반응도 없고 이번에 북한의 신년사는 아니지만 김정은의 메시지는 아예 그냥 사라져 언급도 버렸단 말이에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계속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도 그리고 일반 국민이 볼 때도 이거는 너무 실현 불가능한 얘기에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물론 그동안 해오신 건 인정하지만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그거를 역시 어떤 한 현상이나 사항을 놓고 정말 정반대해서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질문을 받으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냐라고 거꾸로 즉답으로 제가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017년 초를 생각하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때는 국민들이 곧 전쟁이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네. 엄청난 불안감이 네. 시달리셨죠.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부터는 네. 빼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위기로 출발한 정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는 국민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일은 없죠. 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그런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정책의 뭐 성과 효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징검다리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다가도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서 한동안 뭐 개성 연락 사무소도 폭파가 되고 뭐 이런 네. 엄청난 일을 겪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겨우 이제 통신 연락선 복원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보면 딱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친서를 교환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뭐 해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거나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정상회담 목표는 없는 건가요? 없죠. 전혀 없고. 베이징에서 네, 뭔가 그것도 만나는 없고요. 그것은 가능성? 언론의 해석이었을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로드맵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만 아. 언론의 그 전망과 해석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래서 언론인이 그런 부분을 이끌어 가주시는 건데요. 네. 현실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겨우 이제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넘어가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하는데 네. 겨우 징검다리를 놔야 되는데 통신 연락선 복원이라고 하는 겨우 징검다리 하나만 놨을 뿐입니다. 아하. 여기서 저희가 임기 안에 무엇을 하나 더 놓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퀀텀 점프는 없다. 없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북한과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 다음 징검다리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네. 하는 통일부가 이미 화상 회의 체계 구축을 하는 그런 걸 해보자라고 제안을 이미 네. 해놓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종전선언은 우리가 엄청난 것 같지만 종전선언은 이미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2007년에 14 공동선언이나 네, 네. 판문점 선언 다 포함이 돼 있는 네, 얘기고 네. 중국 찬성, 북한 찬성, 미국 우리 다 찬성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것처럼 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엄청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종전선언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설사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또 시작하면 된다. 네. 그것이 뭐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든 진보 정부가 집권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태도, 네, 북한과의 네. 관계에 있어서 네. 뭐 북한이 싫어하는 건 안 한다든가 눈치를 본다든가 너무나 뭐랄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 예, 네, 예, 예. 그런 일의 처리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통신선 복원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을 해도 가만히 있고 무엇을 해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앵커 개인의 질문이신지 그런 여론이 있다고 질문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적들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예, 예. 정부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할 거 했고요. 그리고 네. 뭐 퍼주기라는 표현을 계속 뭐 하시기도 하는데 자 유엔과 함께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기조에 대한민국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감기 이런 병이 돌을 때 우리가 뭐 타미플루인가 하는 뭐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도 저희가 네. 하지를 못했어요. 네. 예, 그 제재를 그 선을 지키기 네. 위해서 지금 북한에 엄청난 것을 뭐 퍼준다라고 하는 그런 뭐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아니 그런 제재와 압박의 틀이 정확히 있는데 어떻게 퍼줍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은행이 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북한에 뭐를 좀 협조를 해줘라라고 국책은행에 지시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게 그런 제재와 압박, 유엔의 그걸 예를 들어 벗어났다고 하면 그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는 대한민국이 쌀한 톨 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네. 지금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어르신들 말씀이 지금도 북한에 뭐 쌀 퍼준다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그것은 맞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정부가 좀 북한한테 너무 이 눈치를 본다랄까 그런 느낌을 줬던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그것은 여태 보수 진영과 보수 정부가 프레임을 걸고 공격해왔던 것이 결론이지 아, 그런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그럼 보수 정부인에서는 그럼 북한이 뭐를 할 때 했을 때 그러면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울 만큼 북한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다만 남북 관계는 개선이 돼야 되고 다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뭐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라든가 우리 정부에 있었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마주 앉게 되면 반드시 국민 감정에 맞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리하고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당장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안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국민의 자존심과 우리의 국익상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네. 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 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요번에 그 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단행하셨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괜찮은 건데 예. 근데 여기에 왜 이석기를 끼워 넣느냐 그리고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왜 안 넣느냐 이런 좀 지적들이 있어요. 한명숙 전 총리는 왜 안 물어보십니까? 저 일부러 뺐습니다. 예. 그렇죠. 그 대통령의 소위 물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사면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겠다는 약속을 네. 하셨고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 기자회견 계기에 나와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고백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임기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도 느끼고 계실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박근혜 네.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그분들처럼 평균 2년을 복역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이미 복역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장기간 복역을 하신 네. 것이죠. 아, 물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780일을 네. 수감이 되셨는데 아니 그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은 대통령의 판단이시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을 비교할 때 그런 차원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두 분의 양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사익 편취와 관련된 것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780일 수감 기간이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짧지만 비연속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파서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하다 할 정도 요소 고려가 되었다. 네, 뭐 그거는 있죠.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뭐 그 설명에 대해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했냐, 무슨 정치 의도가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질문에 저는 정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똑같이 고려하는 거라면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글쎄요. 80 그래서 넘었고 건강도 안 좋고 뭐 혹시 그런 노무현 전 식으로,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거 아니냐, 예, 내가 예, 자꾸 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민 통합과 저는 거리가 먼 그런 음모론적 얘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특별 사면도 뭐 언제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합의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다르게 이렇게 하신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런 문제 국민의 의견들이 대체로 저는 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시간이 또 없으니까 딴 문제로 예. 넘어가보죠. 이제 국정 마지막 5년 예. 마무리 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기 주자들의 도움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 특히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뭔가 탈원전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뭔가 계속 그 약간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차별화하려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내가 마무리하려는데 당신이 왜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냐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따라서 이거 저희 예. 눈에는 이렇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렇게 이제 해석해 주신 언론도 계시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권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것은 꼭 이재명 후보님뿐만이 아니라 네. 야당의 윤석열 후보님이나 다른 정당 후보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님들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잘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당연히 본인의 비전과 희망으로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은 어떤 그 국민에 대한 네. 자기 이 정부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대선 전국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논평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별화가 아니라 더 잘한다. 그럼요. 아, 이렇게 가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역시 아니 소통 이재명 수업이다. 후보가 말을. 뒤집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것 중에 그 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예, 제일 예, 먼저 예.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차기 정부가 할 일이고요. 또 이것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런 방향성을 후보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선 끝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 그때 상황이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가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때까지는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냥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회가 바꿔주지 않는 한은 네. 그걸 어떻게 차기 주자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자고 그래서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정부가 그걸 따를 수 없잖아요. 네, 네. 국회가 룰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예, 예. 그런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약간 불편한 뭐 부동산 경우도 그랬고 이제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히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를 계속 밝히면서 가는데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는 더 잘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아니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또 야당 후보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차별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 네, 네. 뭐냐면 부동산의 하향 안정이라는 것은 여야 할 것이 똑같은 목표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향 안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각자 지금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뭐 다른 분 말씀하시는 것이 정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돼야 효과가 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그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런 정책을
당장 국회가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관점에서는 시기상조다. 네. 앞으로 상황의 네. 변화를 보면서 예.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아주 중립적이고 네. 그리고 그 잘 관리되는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뭘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식의 정책이 계속 나와서 이게 혹시 관권 선거 아니냐, 금권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여당 후보한테 너무 잘해주려는 거. 그리고 전에 장차관 쪽 부처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당정청 고위급 협의도 없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처가 여당이 공약을 개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부처가 이때쯤 되면 장기적인 자기 부처의 과제를 다음 정부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네. 그것마저도 오해가 있을까 봐 김부겸 총리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거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여야의 공이 다 전달하겠다. 이미 천명했고 그래서 전달을 다 똑같이 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어떤 선거 개입이나 의혹 살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정부가 뒷받침한다 하셨는데 방금 고전 질문은 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 막 얘기하면 정부가 청와대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는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가 최근에 네, 이제 네, 네. 터지고 있는데,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으로 도입한 공수처가 지금 자꾸 뭐 정치 사찰 논란에 휩싸이고 또 하는 수사마다 다 예, 희한하게 뭐 망가져버리고 이런 희화화되고 그리고 있죠. 황제 네. 의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그리고 대장동 수사는 지금 흐지부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의 이 수사 이쪽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없습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도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고 뭐 생각이야 왜 없겠습니다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 그냥 네. 제가 청와대의 공식 입장보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박범계 장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 축구팀이 하나 창단이 됐는데 네. 창단 첫 해 우승컵을 가져와라 하는 것은 네. 좀 무리한 요구 아니냐. 그래서 정말 한 30년 어떤 수건으로 공수처가 생겼는데 처음에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 저희들도 봐도 네. 뭐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가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점차 이 팀이 창단이 됐으면 다음엔 나아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질 거다. 공수처가 본래의 기능대로 잘 돼 가기를 뭐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엊그제 공수처장이 설명한 통신 사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합법적인 수사의 기법은 우선 통신 기록을 주요 범죄 피의자가 있으면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네. 통신 기록을 조회해 보면 통화한 사람이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전화번호만 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판사, 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하다 보니 이 통화한 사람들이 언론인까지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네. 공수처가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 뭐 언론인, 네. 뭐 사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합법적인 기본적인 불가피한 수사 기법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하고 그것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리고 네. 우리 경찰이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과학기술부가 1년에 2번 통계를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발표된 기록을 보면 경찰이 180만 건을 했고 검찰이 60만 건, 그 국정원이 1.6만 건, 그리고 기타 특사경이 6만 건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135건을 조회했습니다. 예, 이것이 통신 사찰일까요? 필요하다면 아마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국회가 할 일이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통신 사찰이다라고 정치적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 자체를 우리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과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문 대통령께서 대장동 의혹 좀 더 철저하게 윗선이 있는지 몸통이 있는지 수사하라. 그리고 안 되면 특검하겠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라는 엄명을 내리신 바 있고요. 일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그런 검찰의 수사를 믿고 신뢰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특검은 네. 국회가 네. 합의해서 요청할 사항이지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검찰의 수사를 보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서면 네. 또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가 특검으로 가기로 결정하면 뭐 그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그 야당 대선 후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었고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 윤 총장님 할 정도로 네.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그 갈라서게 되죠. 근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결국 야당의 대선 후보를 키워준 결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윤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그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거야말로 뭐 제가 주어진 매뉴얼대로 답변을 하면 네. 네. 좋습니다. 매뉴얼. 예, 그런 대통령 후보님들의 각각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가 여기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매뉴얼 밖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매뉴얼을 안 벗어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이례적으로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물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신 것도 있고 한데 사람들 일부에서는 가족 비리, 측근 비리가 없었던 게 가장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이것도 역시 뭐 여론조사에 일비하지 않겠다는 모범 네. 답안이 있습니다만 네. 그것과 함께 네. 나름대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코로나를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아, 네. 코로나. 예, 코로나 위기 때 어떤 현 집권 세력에게 대통령에게 국민이 힘을 몰아주고 이걸 잘 극복해달라라고 그렇게 국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조금 혼선도 있었지만 그걸 기민하게 또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대통령에게 또 믿음을 준 것도 있고 네. 또 지금은 사실은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이 오늘 확진자 수가 한 50만을 넘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 한 20만씩 가고 네. 예. 이것은 오미크론이 어떤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도 곧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거든요. 네. 이런 오미크론의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병실 확보를 정말 뭐 압도적으로 하라라는 지시를 지금 하고 있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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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가오는 불안에 대해서 좀 힘을 가지고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함께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뭔가 예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예, 분석을 예, 하고 예. 다만 제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평가를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화자찬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계실 양산에 있는 이제 사저를 짓고 계시던데 네. 그러면은 퇴임 후에는 이제 거기로 가시는 걸로 글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임기 마지막 날까지 말년이 없는 정부다 네. 네. 이렇게 표방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엄중하고 네. 더 큰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임을 이후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퇴임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도 전혀 아는 게 없고요. 그래요? 다만 얼마 전에 네. 지금 질문하신 양산 사저가 사진에 한번 이렇게 그래, 지금 네. 낫더라고요. 가림막 가림막 이렇게, 위로 예. 살짝 예. 지붕이 올라오는. 저도 그거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 문 대통령님이 그 양산 사저에 있을 때도 보면 내려가서 뭐 풀밭 가꾸고 그다음 식물도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저에 내려가서 굉장히 조용한 삶을 사실 것 같다는 전망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정치적인 그 전면은 안 나서더라도 그래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거다. 이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어떤 쪽입니까? 아직도 임기 4개월 정도가 남아 있고 말년이 없는 정부로서 코로나 극복에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때쯤 지지율이 45%를 넘나드는 현직 대통령에게 퇴임 이후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박수성님도 이제 지역구 예, 충청도 예. 지역구가 있으신데 이번에 이제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지역구 도전해서 국회로 들어가실 겁니까? 예, 그것이야 뭐 앞으로 한 2, 3년 후의 일이니까 네. 뭐 그런 개인적인 소망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현재로는 청와대 모든 참모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국민들께서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네. 코로나 극복, 민생 회복 네. 이 두 가지 외에는 뭐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네.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딱 말씀하시네요. 매뉴얼대로 딱 하시네요. 자, 마무리할까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박수현 수석 모시고 이제 오늘 사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그 국민들께서 특히 또 정치펀치 구독자분들께서 뭔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시려고 이제 굉장히 열을 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납득이 되는 이야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박수현 수석님은 사실 여권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또 언론 친화적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잘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철학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내리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박수성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